중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고민 많으실 겁니다. 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적 기후 협상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국회 기후변화 포럼은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 소개로 시작됐는데요. 홍일표 대표위원과 이정미 연구책임위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유현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진윤정 포스코 연구원, 이지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중 환경정의 이사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많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홍일표 의원의 개회사가 있었는데요. 홍일표 의원은 올 12월에 열릴 컵24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국회가 앞장서서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정미 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얻은 지침을 가지고 국제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가 아주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용성 원장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조 원장은 앞으로 미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습니다. 축사 후 기념사진 촬영이 끝나고 유현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유현철 대사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저탄소 정책과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했는데요. 교토 의정성, 파리협정, 탈라노화 대사, IPCC 총회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아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1도 상승으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한 컵24 협상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난항이 예상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IPCC의 메시지는 희망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현철 대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다자주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후변화 협약을 적극 이행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무엇인가요?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이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크다른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도국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기술 이전들이 이행 수단으로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온실가스의 감축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문제를 동등히 중요시 여기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개도국의 역량 강화나 기술 개발,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이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자그마한 노력들, 예를 들면은 이제 일회용 컵이라든가 플라스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차, 대중교통의 이용,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의 전도사 내지는 기후변화의 해결사로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질 때 물 먹는 만큼만 따르기, 그다음에 전기도 콘센트 빼기 나갈 때 컴퓨터 그런 거에 작은 하나하나의 행동이 이어지면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하는데 한 발짝 더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진윤정 포스코 연구원, 이지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차례로 전문 분야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파리협정을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협정의 결과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하며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에 있어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의 의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임사영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해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협정 제6조를 통한 해외 감축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단순히 해외 시장에서 감축분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 기술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2018년 기후협상 재원 의제 주요 쟁점 및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기후재원 의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 국면이 지속되면서 어느 입장도 지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는 후속 논의에서 어떤 입장으로 협상에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진윤정 포스코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정책 수정 과정에 있어 일관성, 정확성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수용성을 중단기적으로 볼 때 비용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지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파리협정을 시민단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인권, 빈곤 퇴치 등 여러 문제가 포괄됐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와 이행 간에 큰 간극이 있다고 했는데요. 각 국가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폭염과 미세먼지는 기후변화와 연결된 핵심 기제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 우선순위로 잡고 대책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파리협정 체결 당시 미국과 중국의 의지가 강했던 데 비해 현재는 미국이 빠지고 유럽과 중국이 끌고 가는 현실에서 리더십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을 살펴보면 많은 책임이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쟁점별 최우선 입장을 파악하고 수용 가능 수준과 입장을 파악해 우리나라의 명확한 입장 정리 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가기 위해 대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진용정 연구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몇몇의 질문자는 진 연구원이 포스코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토론회 좌장인 이동근 교수를 만나 전체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 의견을 종합하자면 어떤 의견이 많았을까요? 토론회 의견을 조합을 하는 부분이 그동안 보면 이런 국제 회의를 갔다 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평가했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조율을 했다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계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이제 국가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아마 이번 오는 그 토론회는 이제 아주 중요한 회의에 가기 전에 사전 회의여서 조금 더 우리 이 국익을 어떻게 하면 최다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기후변화 포럼 차원에서 앞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그 포럼은 10년 정도 이제 되었는데 결국은 그 기후변화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개인 혼자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버넌스의 어떤 결성, 국회, 정부, 또 뭐 시민단체, 전문가 여러 분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게 되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게 되고 저희 포럼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법 제도화 될 수 있는 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는 것은 우리 후손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화석연료를 태우고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을 뿜으면 모두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산업발전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저탄소 운동.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블록배틀 컨퍼런스와 자페어가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부스에서 다양한 직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글랜드블룸에서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중 탄소 배출권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데이터에 대해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아시아경제TV의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더불어 초연결 사회의 핵심 기술로 성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30분 넘게 펼쳐진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 컨퍼런스의 현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올바른 규제와 과제 등 발전 방향을 지향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2019 블록체인 투자 트렌드를 살펴보고 대규모로 적용되는 블록체인의 현상을 짚어가면서 생태계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4층 백제룸에서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IR이 진행되는데요. 그래비티와 모아에 이어 인기상을 받은 데이탐 등 15개 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그래비티는 기존 앱에 손쉽게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신기술로 토큰화 상용이 가능한 만큼 서비스 글로벌 확장과 사용자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 혜택이 크다고 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스마트폰과 PC에 깔려있는 D 앱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쉽게 컴퓨터 자원을 제공하고 속도와 용량 문제까지 해결할 혁신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임을 강조했습니다. 모아는 기존 중개자를 완전히 배제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적립 시스템인 실시간 O2O 서비스 플랫폼을 소개했는데요.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용되는 모아코인으로 자동 정산을 받고 또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실시간 적립받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데이탐 이영철 대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왕이라면 코인 경제에서는 데이탐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인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데이탐 생존 프로그램은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 해법인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줄인 만큼 그 대가로 보상이 자동 실행되는 글로벌 CO2 머니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은 현재 $30에 거래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에 장내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됐는데요. 지구 전체 온도 1.5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5%까지 줄여야 하고 곧 포스트 2020 체계도 시작된다며 경종을 울렸습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지난 2010년 판매한 탄소 배출권 거래는 앞으로 개인 거래의 급증을 의미한다고 전했는데요. 전 세계는 탄소 배출권 관리의 투명성과 이중 지불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호치민에서는 많은 오토바이가 내뿜는 탄소 배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개인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탄소 정책을 선도하는 데이탐은 유엔이 지향하는 MRV, 즉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기술을 적용한 탄소 감축 증명 알고리즘에 대한 7건의 특허 등록 등을 통해 이미 블록체인과 탄소 배출권, 보상 특허를 선점했다고 밝혔는데요. 14년의 연구로 개발된 탄소 감축량 측정기기의 특성은 가정이나 건물, 그리고 공장과 같은 고정체가 아닌 이동체, 즉 움직이는 자동차로부터 탄소 감축량을 실시간 측정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탄소 배출 지표는 물론 각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콩 관제센터 구축은 한국과 라오스, 베트남에서 움직이는 차량에서 나오는 탄소 관련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와의 차별을 주기 위해 PCR, 즉 탄소 감축 증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했고 모든 암호화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반면 탄소 배출권 가격은 이들 암호화폐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탄소 배출권의 지속적인 상승 경향에 따라 라오스는 1억 개의 데이탐 암호화폐를 담보로 300억 상당의 프로젝트 대출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모든 탄소 감축 기술들을 암호화폐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데이탐의 PCR,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다른 암호화폐 기술 또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은 물론 비자, 마스터, 그리고 애니포스와 같은 전문 결제 수단과도 연계 가능한 것이 데이탐의 가장 큰 장점인 만큼 EDE의 프로젝트는 실물 자산의 메카임을 자부했습니다. 5시 40분부터는 지난 4주 동안 방송을 통해 소개됐던 4개의 블록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블록 배틀을 넘어서라는 주제 발표에서 데이탐 이영철 대표가 첫 번째 연사로 포문을 열었고 많은 참관인들이 관심을 표했습니다. 최근 탄소 배출권과 연계한 암호화폐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다양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 만큼 UNFCCC의 투명성 체계를 논의할 때 MRV 체계를 벗어난 데이터 측정은 실현 불가라고 단정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과 평가에 이어 당사국 보고의 검증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일괄 검증돼야 하는 중요성을 어필했습니다. MRV 체계 보고서는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판정 수단이고 MRV 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측정임을 강조했습니다. 24시간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시간 계측기 기술이 있어야 가정과 건물, 기업체에서 배출시키는 탄소 배출량을 전기나 수도, 가스처럼 원격 측정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는데요. 에너지 소비량처럼 각각의 계측기가 실시간 측정하고 모니터링돼야 탄소 배출 주체와 장소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동시에 양까지 산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체인 자동차의 경우 배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배제되어 왔음을 전제했고 이를 가능하게 한 블록체인 친환경 기술이 바로 데이텀의 MRV 기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자동차라는 이동체의 탄소 배출 주체와 장소는 물론 24시간 에너지 소비량과 대비되는 CO2 배출량을 측정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미 7년 전 UNFCCC에서 공인한 자동차 교통 분야 탄소 배출권 인증 컨설팅사인 구르터사로부터 자동차 MRV에 대한 신뢰 평가를 받았고 2017년 7월 세계 최초로 자동차 빅데이터 모니터링 기술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올 7월에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CRM 디바이스 기술 특허와 탄소 감축 증명 시스템 기술 특허 및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암호화폐 보상 할인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특허 등 7개의 기술 특허가 우선 기술 심사를 통해 등록됐습니다. 때문에 탄소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과 직결되는 신기후 체제의 이해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이를 검증하는 많은 경험이 뒷받침된 투명성이 겸비돼야 하지만 최근 이런 기초와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앞세운 암호화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의 탄소 감축 실적에 대한 암호화폐 보상은 정확한 감축 주체와 감축량을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인데도 대부분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 백서에는 이런 핵심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탄소 감축량 데이터 측정과 수집 장치 시스템 기반이 구축돼야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산정된 국가를 비롯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투자한 탄소 배출 소유권 구분이 명확해진다고 했는데요. 특히 수시로 움직이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이동식 배출원이 대상인 만큼 상대적으로 MRV 기술 개발은 물론 적용과 국가적 감축 목표 설정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백한 기술적 해결책이 선행되지 못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계획으로만 끝날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신기후체제의 엄격한 더블 카운팅 방지에 대한 이해력 부재가 자칫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한 이영철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데이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텀은 그 14년 동안 자동차에 대한 이제 CO2 모니터링 또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회사였고요. 작년부터 4차 산업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탄소 감축 기술을 융합을 해서 새로운 개념의 이제 PCR이라고 하는 탄소 감축 전용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탄소 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5년도에 전 세계 195개국이 파리 협정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리를 신뢰와 검증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하고 더블 카운팅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이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도입을 이제 그때부터 좀 이슈화가 시켰고요. 올해 1월 달에 이제 유엔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관리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CCC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유엔에서 지향하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특허를 선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시장 흐름에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열정과 신념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데이텀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는 이영철 대표는 밤 10시부터 시작된 블록배틀 최종 생방송에서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의 주 대중교통수단인 오토바이 택시 500대를 친환경 전기 사륜 오토바이로 전환하는 수성부문 프로젝트 추진이 힘이 된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26일 라오스 정부 관계 6개 부처와의 공청회를 가졌고 이제 사업 설명회와 사업 타당성 평가가 끝나는 11월이면 사업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기후체제 도입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4천조의 거대한 탄소 시장과 연계된 블록체인 산업에 IBM과 같은 대기업도 뛰어들 정도인데요. 특히 개인의 자발적 탄소 감축 증명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MRV 기술과 블록체인 암호화폐 보상, 플랫폼 특허 기술은 공익성과 확장성 면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로 인정된 만큼 글로벌 탑10 기업에 도전하는 데이텀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아시아경제 연비왕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건너편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출발해 덕평휴게소를 반환점으로 다시 본부로 돌아오는 건데요. 오늘의 연비왕은 누굴지 아주 궁금한데요. 지금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 모인 참가자들은 참가 서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연료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갈 사람들도 드실 수 있는 간단한 간식과 음료도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친환경 드라이빙 이벤트답게 국내외 내노라 하는 제조사들의 다양한 친환경 차량이 전시돼 있습니다. 2018 아시아경제 연비왕대회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엄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늦잠 자고 싶은 주말인데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많이 와주신 만큼 오늘 즐거운 기억들, 행복한 추억 많이 남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같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에코드라이빙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연료비를 아끼고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학교, 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한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운전은 곧 안전운전이자 경제운전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과 가족 여러분들 모두 친환경 운전의 전도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년째입니다. 에코드라이브가 2008년에 국내에 도입이 됐는데 첫 해부터 가장 오래된 이 에코드라이브 대회, 연비왕 대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지금 11년째 그 매년 개근을 하시는 심사위원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오셨는데요. 교통방송 김경배 위원님 손 들어주시고요. 저 끝에 계십니다. 네. 또 가운데 계신 분이 환경부 국립환경원 엄명도 박사님. 네. 그다음에 맨 끝에 제일 젊으신 분이 대덕대 이호공 교수님. 네. 혹시 연비 절약한다고 사이드 미러를 접는다든지 연비 절약이 안 됩니다. 그거는 또 버스 뒤에 바짝 붙어서 뭐 공기 터널을 이용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활용한다든지 위험한 부분을 하지 마시고요. 꼭 안전운전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2018 아시아경제 연비왕대회에 대한 경로 안내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도로공사 건너편에 위치한 SK 주유소로 이동해서 주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최대한 주유를 해드리고요. 다른 곳에서 주유나 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 스티커를 붙여드립니다. 주유구를 봉인하신 뒤에 현재까지
코스까지의 주행거리를 체크하시고요. 심사위원들에게 차량 검사를 받고 나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정된 코스로 주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2차 주유를 진행합니다. 이때 주유구 스티커가 훼손된 흔적이 있을 시에는 실격 처리되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하시고요. 그럼 오늘 대회 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출발해서 서하남 IC로 진입해 외곽 순환도로를 이용해 주행하시다가 중부 고속도로로 갈아타시고요. 호법 분기점에서 영동 고속도로로 갈아타시면 반환점인 덕평 휴게소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서 반환 확인증을 받으시고요. 잠시 휴식을 하신 뒤 다시 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비 향상률 측정은 제급유량을 통해 연료 사용량을 측정하고요. 참가 차량의 공인 연비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각 그룹별로 가장 기록이 좋은 한 팀씩 총 8팀에게 50만 원 주유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 참가자 중에서 가장 연비 향상률이 뛰어나셨던 한 팀을 2018 연비왕으로 뽑아서 100만 원 주유권을 시상하니까요. 참가팀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차 주유 후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셔야 하고요. 설명해드린 코스 안내와 또 주의사항 꼭 유념해 주시고요. 올해 처음 참가하시는 건가요? 두 번째로 참가. 두 번째로? 네. 작년에 아쉬움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결과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꼴등했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오늘 달래려고 하는데 오늘 1등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연비 대회 그냥 취지에 맞게 연비 주행하는 편인데 거기에 맞게끔 주행하려고 평소에 습관도 그렇게 들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참가하게 됐어요. 어떤 게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타이어가 원래 있던 상태로 있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요. 한번 연비를 좀 향상시켜 보는 그런 걸 좀 도전해 보고 싶어서. 네. 근데 실력이 항상 똑같아요. 예, 그래서 매년 참가하면서 올해는 얼마나 좀 연비가 향상됐냐, 뭐 그건 재미도 있고 또 와이프하고 또 나들이 겸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안전운전만 하면 됩니다. 네, 오늘 꼭 안전운전 하시고 무사히 잘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비 1등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그 급출발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고 또한 이제 먼 거리에서 신호등이 교체될 타이밍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가다가 브레이크로 발로 옮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띄고 타력 운전으로 많은 거리를 운전한다면 기름값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인의 트렁크나 짐을 보면 쓸모없는 짐들을 상당히 많이 싣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볼링공이나 골프채나 하다못해 각종 뭐 첨가제나 자동차 용품들도 차에 그득한데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자동차 기름값 절약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주유를 마치고 주유구를 봉인한 참가 차량들이 심사위원들의 검사를 받은 후 하나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주유소인데요. 저도 비공식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시야를 넓게. 네, 시야를 넓게. 네, 이제 막히는 길 주행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거리는 좀 떼고. 그러니까 들어오면 껴주시고 차무린자예요, 진짜. 이 연비왕 대회의 그 비결은 내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때, 좀 감이 좀 잡히셨나요? 네, 일단 일정한 그 속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죠.
리터가 들어갈까요? 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체 구간에 만나면서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나와봐야 알겠죠? 네. 글쎄요, 처음에 출발할 때 좀 차 막힌 거. 어디가 제일 밀렸어요, 오늘요? 글쎄요, 거기 그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톨게이트? 네, 좀 많이 막히고 그때는 10km, 20km 정도를 가다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연비원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고차가 지금 7호 사상공이죠? 지금 어떤 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주행거리에 체크하고 있어요. 네. 수유가 한번 열어주세요. 연비 잘 나오신 것 같습니까? 어디가 제일 힘드셨어요? 초반에 중부 고속도로 중부 처음에 타시. 네, 그쪽에 오르막길 초반 진입할 때도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촬영 제가 안 드립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인가? 그쪽에 지금 갈 때 올 때 계속 막혀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이게 8.5km 공식 연비인데요. 이게 3000cc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7.526 들어갔네요. 어디가 제일 구간 힘드셨어요? 중부부터 탈 때 좀 막혔고요. 중부 때요. 그다음에 여기 굴이 들어와가지고 좀 막혔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잘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어디가 제일 힘들었나요, 구간이? 다 와서 하고 처음에 나갈 때 하고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올 때 거기 두 군데가 밀렸었어요. 중부 쪽에서 많이 밀렸어요. 네, 맞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회에 참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연비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제 주유량으로 계산은 다 해봤는데요. 지금 리터당 한 25k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계속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꾹꾹 눌러야 되는 게 가장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보통 가족들이랑 다닐 때는 천천히 달리는 편이거든요. 또 가족이 같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라서 저희 딸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계속 참가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나들이 하듯이 기분 좋게 드라이브하고 오는 그런 기분으로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오늘 좀 통행량이 많아서 정체 구간이 좀 길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체 구간에서 좀 최대한 연료를 좀 아끼기 위해 가지고 기어를 좀 효율적으로 계속 수동 변속하면서 썼던 부분이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사고 없이 깔끔하게 다녀오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날씨가 아침에는 추웠는데 낮에는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산 승용 휘발유 2000cc 초과 부문 1위 이연지. 국산 승용 휘발유 1600cc 초과에서 2000cc 이하 부문입니다. 1위에 임주형님.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산 승용 휘발유 1000cc 초과에서 1600cc 이하 부문 1위에 고용협님입니다. 1600cc 이하 부문. 네, 축하드립니다. 국산 승용 RV SUV 경유 부문 1위에 축하드립니다. 서정수님 1위 축하드립니다. 자, 수입차 휘발유 부문 1위 김주영님 축하드립니다. 자, 수입차 경유 부문 1위에 변강현님 축하드립니다. 수입차 경유 부문 1위입니다. 고연비 부문의 1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경도님. 네, 50만 원의 주유권이 함께 수여가 됩니다. 2018 제11회 아시아경제 연비왕대회 전체 연비왕은 축하드립니다. 유승철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철님께서는 연비 향상률 무려 341%를 기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하우는 이제 제가 연비 운전을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최대한 안 밟고 이제 엑셀도 최대한 살살 밟고 내리막길에서는
최대한 엑셀을 띄고 이제 탄력 주행으로 그렇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회를 총평하자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 공인연비의 세배가 보편화되는 대회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에코드라이버가 이제는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부여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연비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상자나 수상이 아깝게 탈락한 사람들 모두 수상자의 차종이 뭔지도 물어보고 노하우를 물어보고 이럴 정도로 뭐 하루에 끝이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고 평소에도 늘 공인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에코드라이브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여기가 꼭 등수에 들고 해서 오는 건 아니더라도 2인 1조라고 했으면 두 분이 꼭 오셔야 되는데 한 분이 오신 분들 참 그런 거 굉장히 아깝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트렁크 가득 물건이 담겨 있다든가 아니면 트렁크 안은 깔끔한데 그 밑에 스피어 타이어가 들어있던 부분에 계속 차곡히 쌓여야 되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연비 경쟁에 그 문제가 된다는 점을 좀 고려해서 내년에는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 습관을 향상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120%, 150%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300%로 운전 습관이 어느 정도 11회가 되면서 안정화가 됐다. 그동안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오늘 비공식적으로 참여했을 때요, 210% 조금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1등은 340%가 넘는 비율이 나오면서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운전 습관을 잘 기르면서 연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생각하면서 운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이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